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영맨들의 화끈한 토론 한판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영맨과 함께하겠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태희 김석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또 한 주를 뛰었더니 꽤나 또 오랜만에 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저요? 네. 평소보다 화장이 조금 됐나? 예, 어떻게 2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네, 저는 10월 말에 경북 청도에서 전국 사회혁신 모임에 좀 다녀왔었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좀 새로운 지역의 변화, 새로운 사회운동의 좀 변화를 사회혁신이란 코드로 많이 내용을 준비해 오다가 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사실상 사회혁신 영역에서 시민사회 단체들이 고민하는 영역이 좀 부족했었어요. 그런데 예. 새롭게 정권이 바뀌면서 사회혁신을 새로운 좀 사회 변화와 개혁을 모태로 삼아내자는 좀 새로운 논의들이 좀 있어서 그 준비 모임에 다녀왔고요. 예. 최근에 여수 YMCA는 이제 후원회원 모집 운동 기간입니다. 어느 단체든 NGO들이 대체적으로 네. 하반기 측면인데 저희들도 여수 YMCA도 그동안 한 40년 동안 소비자 운동을 전개해 왔고요. 청소년 운동이나 다양한 영역의 사회 운동을 해왔는데 내년쯤이면 소비자 운동을 접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하거든요. 왜냐하면 왜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소비자 운동을 진행한다면 1년에 한 6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걸 소비자 상담을 받는 전인 상담원뿐만 아니라 그 전문 인력들요. 그런데 이제 여수 YMCA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한 2천여 명, 3천여 명의 후원자 그룹에 후원금이 없으면 운동을 못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6, 7개 정도 사업 중에서 진짜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내거나 또 소비자 상담 업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고 사업을 취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NGO들이 후원금이 적게 들어온다면 가장 중요한 한 개 내지 2개 정도의 사업을 줄이기 때문에 예. 보통 우리가 내년도 후원회원을 모집하는 운동이 아마 4월이 걸리는 운동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10월 말과 또 11월 달은 내년도 새로운 살림을 준비하는 후원자를 찾는데 주력하기 때문에 요즘 다른 것에 정신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네, 바라고 그렇죠. 계시겠어요. 네네. 순천 Y도 비슷한 상황입니까? 지금 같은 시기라서 어떻게? 여수 YMC도 순천 YMC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순천 YMC도 시작부터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여수 YMCA를 순천 YMC를 치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번 주가 너무 힘겹고 좀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호남제주 YMCA 협의회가 제주도에서 1박 2일 동안 있으면서 한국 YMCA에 대한 혁신에 대한 의견들을 좀 모았고 이번 주 4일이었죠. 경전선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그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여기 순천역에서부터 목포역까지 실제로 경전선 차를 타가면서 최근에 보성 임성리 그 간이 개통이 됐잖아요. 실제로 좀 다르더라고요. 체감을 해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빠른 그 고속철도가 되어서 그리고 순천 지역에 순천 보성간이 좀 조기 착공되고 그 다음에 순천 그 도심 통과 부분이 좀 지중화를 위해서 좀 자치단체장들은 너무 무책임하게 책임 회피하고 있잖아요. 결국 처음에는 막 잘한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서로 그런 모습이 너무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단체라도 좀 먼저 나서야겠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때 굉장히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순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남 동부지역 사회에서 지역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전남 동부지역 사회연구소 장채열 이사장이 있습니다. 예. 전남 동부지역 사회연구소는 순천만 보존운동부터 조례저수지를 호소 공원화한 것, 그 다음에 화산경마장을 막아내는 일, 하늘답사회, 그다음 도시재생, 특히 여순 사건의 첫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증언 체로까지, 그러니까 우리 지역 사회에서 시민운동을 뿌리 내리는데 굉장히 애쓴 저도 역시 그 선배의 영향을 받아 지금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남 동부지역 사회연구소 장채열 선배께서 지금 많이 아프셔서 여러분들의 응원과 용기가 꼭 필요하고 또 장 선배도 툴툴 털고 일어나서
뭔가 시민사회에 다시 한번 뭔가 이렇게 같이 예. 의논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예, 저희 모두 힘을 모아서 얼른 쾌유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함께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내년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벌써 7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공천 룰에 촉각을 세우고 있고요. 지지층을 중심으로 공천 룰을 굳히려고 새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지역 상황을 좀 보면요. 최근 KBS와 KBC 방송국에서 지방선거 후보 선호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관련 내용들 추려서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전남지사 후보군입니다. KBS 광주총국과 순천 목포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를 해서 지난달 30일과 31일 광주와 전남 유권자 5,3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을 했고요. 그리고 KBC 광주방송에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를 해서 이달 2일과 3일 전남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응답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두 여론조사 모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남지사 후보 선호도 조사를 보겠습니다. 보니까 KBS 결과에는 현직 김영록 지사가 28%, 또 KBC 여론조사에서는 23%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현직 전남지사의 20%대 선호도, 이거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저도 그동안 뭐 도지사 내용을 보면은 한 40년 동안 내용을 보면은 생각보다도 좀 현역이 적게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라남도 지사는 기본적으로 한 7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이라면 최소한 30%대 이상을 좀 받아야 되는 것이 저는 정상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요. 특히 이제 전라남도 교육감, 김대중 교육감이라든가 교육감 후보들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김대중 교육감은 현 교육감은 30%대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항상 30%대 뭐 초중반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 다른 후보하고 한 12에서 15포인트 정도 격차가 있다면 나름대로 현역이 튼튼하게 방어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전라남 도지사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최고 높았던 적이 지난 6월 달에 보면 한 27, 8%대, 20대 중후반대 정도로 차지한 것 말고는 계속 지지율이나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 현상은 향후 7개월을 남겨둔 상황에서 더욱더 한 2명 내외로 후보가 좁혀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불안한 선호도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 선거에 더욱더 다가선 현상이 된다면 상당히 한 2명 정도로 후보가 줄어든다면 여기에서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입니다. 지금 20%대도 낮은 것이다. 네, 라고 그렇죠. 보는 거고 앞으로 하락세를 그려갈 것으로 지금 전망을 좀 하세요. 네, KBS하고 KBC 여론조사가 20대 후반과 20대 초반으로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추세로 본다면 20대 초반대라면 이것이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 반등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석 총장님. 일단 뭐 민주당 후보들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 경선이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 후보에서의 지금 우위가 지금 현재의 전남지사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상당 부분 압도적 우위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현직 프리미엄이 유지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안정적 장악력은 아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3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서 조금 신선도가 좀 하락한 거 아닌가? 정책에 대한 피로감도 좀 있는 거고 그다음에 15%가 모른다고 지금 나왔거든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전남 지역의 특성상 놓고 보면 무당 정치, 그러니까 전남 정치에 대한 무당층이 좀 확대되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경쟁 구도는 좀 형성된 것 같아요. 김영록 3파전 정도로 김영록 그다음에 주철현, 신정훈 이런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공천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한 상황으로 좀 불가피해질 것 같고 현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뭐 함께 뭐 통합적으로 한다랄지 뭐 단일화 한다랄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김영록 지사가 가지고 있는 압도적이지 못한 우위와 좀 관련 지지율을 좀 흔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지역으로 좀 따져놓고 보면은 뭐랄까
그 3파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남 동부, 전남 한 성북, 명씩 그다음에 이렇게 중부 현역, 이렇게 나눠져 예.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일단 민주당 경선이 조금 관심을 좀 갖기는 할 것 같습니다. 예, 지역별로 조금 더 좀 보자면 지지 기반을 살펴보니까 김영록 지사의 서남북권 지지율은 37%에 이르는 반면 여수가 지지 기반인 말씀하신 주철현 전 위원장은 동부권에서 지지율 19%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지 김석 총장님 이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남 서부 권역이라고 할 수 있는 목포 권역에서의 김영록 지사에 대한 지지율은 상당히 좀 강력하게 형성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전남 동북 권역을 근거로 두고 있는 주철현 후보는 그에 비한 강력한 지지세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 주철현 후보의 가장 지금 현재 선거 전략은 전남 동부권을 가장 강력한 지지세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반면에 이제 신정훈 후보 같은 경우는 중부 권역이라도 볼 수 있지만 예. 실제적으로 광주 근교권에서 상당 부분 굉장히 높은 29%나 좀 되는 지지율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돼 있는 것을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전남 서부, 전남 동부 권역에 지지세를 좀 펼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전략으로 나오는 거죠. 예. 이에 반해서 김영록 지사는 전남 서부권 이외에 전남 동부권, 전남 중부권에서의 후보들이 그 성장하고 지지세가 굉장히 강화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적 지지율이 대단히 좀 재밌게 나타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신정훈 후보를 보니까 광주 근교권이 29%, 굉장히 높습니다. 동부권은 5%, 서부권은 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남부권. 김대희 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철현 전 도당위원장의 지지율이 동부권 지역에서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것이 저도 좀 의외라고 좀 보는 측면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김영록 현 지사가 서부권에서 한 30%, 37%대, 30% 후반대의 지지율이라면 이건 김영록 지사도 서부권이 튼튼한 자기 기반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이 정도라면 대체적으로 김영록 지사는 서부권에서 한 50%대 가까운 지지율을 받아야지만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 보면 아직 전남 지역의 도지사 경선 후보에서는 여전히 많은 좀 변화가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주철현 전 도당위원장의 경우에는 동부권 지역이 지지를 받으려면 한 2-3개에 집중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전남 동부권 지역의 억가대학 유치권하고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대로 좀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서 좀 뭐라 그럴까 진상규명에 대한 전향적인 흐름과 변화가 있었어야 되는 거고요. 최근 한 2년 전부터 예측되었던 여수 산단의 위기와 또 광양 제철에 대한 제철 산업의 위기 이런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이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남 전 도당위원장으로서의 중앙정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눈에 띌 만한 성과가 없기 때문에 동부권 지역은 여전히 좀 새롭게 지사를 내야 된다는 도민들, 전남 동부권 지역의 주민들의 요구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정권이 바뀐 지 한 5개월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새로운 변화와 내용들을 주철현 전 위원장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좀 그림들이 나오지 않는 것. 그래서 아직은 전남 또 특히 이제 동부권 주민들이 주철현 전 위원장에 대한 좀 시각과 선호도는 아직 좀 미약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7개월 남았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당장 뭐 다음 달 도지사 선거처럼 되지만 엄청나게 이 사이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개월 전까지 앞으로 5개월 동안 좀 총력으로 해 나가는 과정. 김영록 지사도 동부권 지역에 확실히 승기를 못 잡은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뭐 신정훈 후보 포함해서 3명의 유력한 후보들이 아마 동부권 중심으로 다양한 좀 새로운 정책적 대안과 뭐 공약은 아니지만 새로운 좀 해법을 제시하는 것들을 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굵직한 현안들, 뭐 의대 유치, 여순 사건, 또 경제적인 위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성과를 나아갈지가 또 상당히 중요하죠. 네, 상당히 중요하게 될 것 동부권 같네요. 지역 보니까.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들이 뭐냐 하면
그동안 전라남도가 주요 해난으로 생각한 아까 여수 사건 말고도요. 해상 풍력과 관련된 연구 개발 배후 단지 그리고 뭐 AI 데이터 센터와 솔라시티 조성 문제, 예. 또 아리백 산업단지 문제, 또 여수 공항에 국제선이 취항할 정도의 새로운 인프라 구축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서부권 지역에 예. 비해서 소외됐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신정훈 후보나 주철원 후보도 새로운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남 도지사 이야기를 저희가 좀 길게 나눠봤는데 저희 지역도 봐야 됩니다. 자치단체장 후보군 선호도 보겠습니다. 먼저 순천 보니까요. 무소속인 현 노관규 시장의 징검다리 4선 도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KBS, KBC 여론조사에서는 노 시장 각각 27%, 21%의 선호도를 기록을 하면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뒤를 오하근 전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가 16%, 17%로 바짝 뒤를 쫓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한 27%? 이 정도면은 뭐 이거 현역 프리미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김석 총장님? 저는 김영록 지사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역 프리미엄 유지되고 있지만 상당히 견고하지 못한 지지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소속 시장과 그다음에 민주당 후보들이 지금 현재 각축을 벌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각각 떨어뜨려 놓고 보면 민주당이 굉장히 강세죠. 그러니까 굉장히 2배에 가까운 지지율 다 합치면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2배에 가깝죠. 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처럼 뭔가 분열된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노광규 지금 현재 무소속 시장에는 굉장히 좀 위협적인 조사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는 굉장히 좀 후보들을 굉장히 넓게 포진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1등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조금 그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민주당 후보의 강세가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압도적이지 않은 거다. 예. 역시나 그런 뭐 피로감들이 여전히 김영록 지사하고 비교해봤을 때도 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문제는 민주당의 후보들도 여전히 말씀하신 것처럼 오하근 후보, 뭐 손은모 후보, 허석 후보, 서동욱 후보 이런 식의 나름대로 이렇게 격차가 있긴 하지만 그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경선 과정이 뭔가 그 새로운 혁신의 문제를 할지 순천 사회를 위한 어떤 중요한 발전 방향으로 경선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겠지만 예. 만약에 굉장히 좀 치열하게 그 네거티브적인 성향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상당 부분 어렵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그런 좀 조심스러움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뭐 그 진보당의 후보랄지 이런 분들도 상당 부분 조금 효과적인 지지율은 좀 나온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네네.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순천시장 선거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인 현 노광규 시장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무소속이라면 27%대 20%대 이건 너무 낮은 거예요. 보통 우리가 무소속 자치단체장이라면 보통 여론조사할 때 한 40%대는 찍어줘야지 그나마 당정권이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거대 정당하고 마지막 최종 결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20%대 후반 27%대는 굉장히 약한 거다. 그런데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지금 한 4명 정도 유력한 후보군에서 예. 누구로 정리될지 그리고 선수가 정해진다면 결국 내년도 본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과 표심을 하나로 모인다고 했을 때 노광규 현재 무소속 시장의 경우에 순천시장의 경우에는 상당히 불안한 지지율이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아마 작년에 지난번 지방선거 때 오하근 후보의 경우 한번 출마하면서 대중적인 인지도는 높을 거라고 봐요. 예. 하지만 손은모 현 변호사죠. 변호사와 그리고 전라남 도의회에서 의장 활동을 했던 서동욱 현재 좀 의원 그리고 허석 전 시장의 경우 나름대로 자기의 강점들이 있거든요. 예. 이것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 속에서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이제 막 시작한 측면이 있어 오하근 후보나 허석 시장을 제외하고는 2명은
어떻든 시장 선거에서 새롭게 좀 시작하는 측면이 있어서 손은모 서동욱 후보. 네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순천시장 후보로서 누구를 정해질지 그러면서 본 게임에 들어가면서 당원과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다면 노광규 시장은 지금의 변화보다는 새로운 좀 혁신적이고 알겠습니다. 변화 있는 내용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본선거에서는 어렵겠다 하는 느낌이 저는 이번 조사가 1대1 구도로 한번 그러니까 조사를 해봤어요. 제 말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그 네. 민주당 후보들을 이제 다 그렇죠. 모아서 네. 1대1로 붙였을 네, 때는 또 무소속 다른 노광규 후보와 지지율 민주당 나올 수 후보가 있을 어떻게 것 나왔을까라고 같은데 하니까 나중에 궁금하네요. MBC가 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런 그러게요. 조사를 저희가 한번 필요할 것 건의해보겠습니다. 같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많이 예, 지났- 예. 예. 어쨌든 이 민주당 후보들의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전략들이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네거티브적이지는 않는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그 노광규 무소속 후보가 가지는 부담감, 중압감이 상당히 좀 클 수밖에 없는 예. 그 여론조사 결과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뭐 어떤 방식으로는 굉장히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뭐 나름의 뭐 대안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수시로 가보겠습니다. 후보군 지금 10명 정도로 난립하고 있는 여수입니다. 현직 정기명 시장이 KBS 여론조사에서는 14%라는 지지율을 받았고 KBC에서는 12.4%로 김영규 시의원 12.7%보다도 낮게 나온 상황입니다. 현직이 이렇게 10%대 지지율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김대희 총장님. 지난번 저희가 추석 그때 때 그 얘기했잖아요, 추석 때 저희가. 한번 이야기했죠. 해볼 법하다. 방송에서 이런 말 할지 모르지만 10%라면 상당히 이건 어렵다고 봐야 되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더욱더 많은 후보가 난립하지 않을까. 이 여론조사는 지금 시민들의 정서나 정치에 대한 정서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여론조사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4%대 12%대는 너무나도 낮은 거고요. 예. 혹자 같은 경우는 그분은 재선 않을 건가 이런 내용도 오해도 가질 만한 지지율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수에서는 더욱더 많은 후보들이 나왔을 건데 그동안 여수는 한 두세 개 정도의 흐름이 있었어요. 30년 동안 시장 후보에 대해서 연임을 허용해 주지 않았던 정치적 전통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많은 시민들이 이번 선거에도 연임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식을 깔고 있는 거고 후보가 아마 현 시장이 잘했다면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는 말이 있을 건데 미리 포기한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의 입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에 다양한 현안들이 많아요. 예. 물론 석유화학 위기 말고도요. 뭐 구도심과 또 신도심의 여러 가지 갈등 예. 구조, 또 새로운 도시 개발 전략들, 그리고 2026 내년 세계선 박람회를 놓고 진행하는 방식,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 현직 시장이 새로운 대안과 내용을 제시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후보들이 자기 나름대로 행정관료 출신, 그리고 20년, 30년 동안 지방의회 출신들, 그리고 다양한 그 사회적 경력을 가졌던 분들, 이런 분들이 뭔가 해볼 만하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앞으로 각각의 후보들이 자기의 정책적 대안을 낸다면 정기명 현 시장의 지지율이나 선호도는 더욱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지역에서 연임을 허용하지 않았던 전통이라고 말씀하신 게 어찌 보면 좀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국회의원도 나오고 뭐 재선 3선 하면서 이러면서 정치가 새로운 물갈이 되고 변화를 줘야 되는데 고여 있다라고 좀 봐야 되는 측면입니다. 리더십 부족 문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석 총장님은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간략하게. 그러니까 정기명 시장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혹독한 건 사실인데 다른 후보들에게 유리하냐?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은 그걸 뛰어넘는 후보들이냐고 놓고 본다고 하면 참 암담하다. 예,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무슨 이야기냐면 후보가 난립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 군계 일학으로 여수시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정과 이 중요한 이 방향을 끌고 가야 될 위기의 지도자가 과연 여기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이 여론조사 결과가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시민들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럼 여수시장 선거 관련된 그 후보군에서는
좀 민주당 차원의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조심스럽게 그러게요. 하고 싶습니다. 후보군이 지금 많아도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다 열거해 드리기 힘들 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여수시까지 좀 살펴봤고 광양시 후보군은 두 군데 모두 조사가 되지 않았고요. 자세한 결과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에서는 공천 게임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원 조건을 천명하면서 노 컷오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노 컷오프 경선에 대해서는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고 하는 호남권에 앞으로 이게 독이 될 거냐 혹은 약이 될 거냐 의견이 좀 분분한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대표의 노 컷오프 제도의 경우에는 조직력이 강하고 현역인 사람이 유리할 수 있는 구조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억울하게 내가 왜 컷오프 되냐 하면서 오히려 본선에 뛸 만한 경력과 내용도 주지 못하면서 예. 뭐 이러한 좀 정치 신인들이 억울한 경우가 좀 있었죠. 예. 있었는데 그러한 형태들을 막기 위해서 노 컷오프 제도를 중심으로 하겠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 호남 지역은 의외로 여수시 같은 경우도 결국 이리 되면 당원들 싸움으로 간다면은 현직 시장이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조직과 내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컷오프와 노 컷오프 여러 가지 장단점은 서로 있겠지만 예. 정치 신인한테는 유리한 측면들이 약간은 좀 존재하고요. 예. 그리고 가장 큰 이익은 조직과 그 당원의 그 장악과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노출된 정도를 본다면 현직이 결국 나쁘지 않는 제도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호남에서는 어쨌든 뭐 좀 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현역한테만 유리하는 상황이다? 장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또 아마 하위, 예. 현직의 경우는 하위 20% 평가를 받으면 탈락되는 게 지금까지 주요한 흐름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 컷오프와 노 컷오프를 중간에 절충해서 섞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 있는데 정치 신인한테는 유리할 것 같아요. 너무 난립되지 않을까요? 여수 같은 경우에는? 그리 해도 결국 당원들이 마지막 2차, 3차 하더라도 당원들이 선택하겠다 한다면 정치 신인들은 마지막까지 싸워볼 기회를 주는 거고요. 그리고 현직은 그래 조직력은 내가 강한데 당원의 30%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나는 마지막까지 갈 수 있을 거야라는 아마 서로 뭐 저는 이 두 가지 제도가 결국 하나의 단정해서 장단점을 말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알겠습니다. 제가 민주당이 예전에 전략공천 될 뻔한 적이 시호 때 나와가지고 예, 민주당의 예. 분위기를 그때 느끼셨어요. 좀 아는데 예. 만약에 대의원 중심이랄지 기존의 선거 방식이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조금 어떤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커지겠지만 지금은 이제 정청래 대표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될 때도 당원 권리당원 중심으로 했잖아요. 권리당원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정치의식이 상당히 높은 그 시민의식을 반영하면 좋겠는데 호남이 과연 호남 쪽의 민주당 당원들이 과연 그렇게 해왔는가라고 놓고 보면 조금 좀 걱정스러운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에게는 이재명 대통령 같은 후보가 없다는 겁니다. 전남 동부권역에 나와 있는 많은 후보들 열심히 뛰고 있긴 하지만 뭔가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위기를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뭔가 좀 그런 것들을 내세우는 그러니까 이 맞춤형 정치의식이 굉장히 높은 시민들을 만족할 만한 딱 맞는 후보가 없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여론조사의 전반적인 결과이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는 거죠. 노 컷오프 제도가 공식화 된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식화 된다면은 전략공천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건 없다고 봐야죠. 전략공천은 그렇죠.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시장이 없거나 아니면 사고지구로 모이던 것에 새로운 좀 혁신과 변화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진보적인 어떤 사회운동가나 아니면 기업 활동을 했던 다양한 경제 전문가들이 그 지역을 살려보자라고 더불어민주당이 특별한 후보들을 전략공천하는 경우는 배제하기 힘든 그 지역 내에서 가장 많이 갈고 다녔던 후보들이 유리한 구조로 가는 이런 형태가 노 컷오프 제도의 단점인데 이것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7개월여 남았습니다. 아까 두 분 말씀 주신 것처럼 7개월이란 시간이 나도 아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또 엎치락 뒤치락 바뀔 것인지 또 현안들을 어떻게 누군가 더 나서서 잘 해결해 나갈 의지가 보이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앞으로 많은 여러분들께서도 또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후보들 열심히 뛰십시오. 네, 화이팅입니다. 열심히 지역을 위해 뛰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